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 인문학 강좌 내 삶은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정희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탈북 문학 작가 두 분을 모시고 또 그 탈북 문학에 대한 경험과 이 사고가 또 어떻게 글이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글쓰기 앞서서 이 막막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나서 돌아가셔서는 백지 앞에서 나도 써야지 하고 이 펜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되도록 저희가 귀한 작가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명학입니다. 2006년에 북한에서 왔고요. 대한민국도 같은 해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던 중에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소설로 등단을 했고요. 등단하고 보니 또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저의 첫 책이 소년원에 온 아이들의 길찾기였거든요. 그 책을 탈북학교 교장 선생님이 보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 동화, 르포, 소설 등등해서 한 30권 정도를 쓴 작가 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이력이 무엇보다도 두 분의 쓰신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도명학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두 분의 작품은 우수도서에 선정이 되시기도 했고요. 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도명환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낸 책이 단편 소설집입니다. 제목이 잔혹한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속에는 그 단편 소설이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이 현재 북한의 현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내의 다양한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북한 체제의 모순적 그런 상황들을 그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작품에 보면 등장인물들 자체도 이제 다양합니다. 뭐 하루하루 벌어먹는 구루마꾼, 그리고 정치범 수용자, 돌격대원, 그리고 뭐 작가동맹위원장, 그리고 보위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다각적이고 또 감성적인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지금 우리 도명학 소설가님께서는 북에서 사셨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를 쓰는 게 얼마든지 리얼리티가 살 수 있잖아요. 저는 탈북 아이들을 10년 동안 만나면서 정말 사연이 없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소설로 쓰고 르포로 쓰고 동화를 썼는데 제가 북한 이야기를 쓰는 건 약간 어줍잖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어떻게 진로 찾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10년 동안 나눈 그 이야기들을 남한 친구들에게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작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이 도명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사회에서 삶의 방식, 그리고 또 생활 의식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서 제2의 분단 문학의
위상을 정립했다라는 평도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문학이라는 게 사실상 그 삶의 체험, 그 경험들이 없이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하면 아니면 그 제가 살던 주변에서 봤거나 들었거나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그 작품의 소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의 그 부조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고달픔 그리고 그거를 타파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 그동안에 느끼는 이제 비참함, 그리고 좌절감, 무력감 혹은 체념 이런 것들. 그럼에도 기어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그 생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지는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이 이것은 문학 작품으로 그려내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자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쓰는 그런 서술글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 도명학 작가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박경희 작가님도 여러 권의 탈북 문학 작품을 집필하셨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류명성 통일빵집 그리고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류명성 통일빵집이라는 소설은 이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는데요. 아까도 탈북 청소년들이 책이 놓을 곳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열악한 여건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공간이 굉장히 좋았다, 부럽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탈북 청소년 문학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의 그 청소년 장편 소설을 탈북학교 교장 선생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탈북 아이들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줄 수 있는 작가를 찾다 저를 만나셨다 그래서 직접 탈북학교를 찾아갔고 책 읽기 하고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탈북 친구들의 사연을 일일이 알게 됐고 그 내용을 나만 알고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근데 저의 첫 독자가 되진 제자가 작가님 정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남한 친구들에게 많이 전해주세요. 이게 용기가 돼서 저는 지금 탈북 청소년의 스피커라는 닉네임으로 전국에 있는 우리 남한 친구들에게 탈북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도명학 작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탈북 문학은 저희가 아무리 상상력을 펼치는 작가라 하더라도 이 소재로 풀어가기에 또 글로쓰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탈북 문학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쓰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전혀 가볼 수 없는 것. 저 북한에 대한 걸 순수 글 쓰는 재능만 가진 남한의 작가가 북한에 대한 걸 가지고 소설을 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리얼리티가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죠. 제가 여기 남한에 와서 제가 한국 소설가 협회를 통해서 소설가를 등단했는데요. 그 중에는 북한 문학을 써보겠다고 하는 한국 소설가 협회 사람들 그 선생님들이 몇 분 됩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거의 한 7, 8년, 10년 거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 작품이 리얼리티가 제법 살아납니다. 아마 저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그렇게 간접적이라도 체험할 수 있어야 그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박경희 작가님 여명학교 그 아이들, 탈북민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작품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쓰시는 탈북 문학도 그렇고요. 저희 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그 탈북 문학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품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이 한 120부터 130개 어간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이에 많습니다. 꽤. 그 위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명학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 조선 작가연맹 소속의 시인이셨습니다. 북한에서 인세나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은 인쇄라기보다 그냥 원고료라고 하죠. 그게 이제 판매 부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북한 작가들은 내 책이 얼마나 팔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원고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시를 썼을 경우에는 지방신문에 조그만 신문에 이렇게 출판사에서 냈다 하면 15만 원 되는 거고 중앙일간지에 냈다 하면 30만 원 되는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6.25 전쟁 영웅에 대한 이런 시를 썼다 하게 되면 이건 또 한 40만, 50만 됩니다. 이제 2부를 이제 열어갈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박경희 작가님은 또 오랫동안 방송 작가를 하시고 이후에 또 박경희 작가라는 이름으로 소설도 쓰시고 또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탈북 문학도 쓰고 계신데요. 어떻게 처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셨는지 그 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년생으로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들들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젊은 어머니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난 앞으로 이제 뭐하고 살지? 두 아이 엄마로만? 한 남자의 아내로만?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찰나에 방송국에서 공모전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 재워놓고. 근데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대상상을 받으러 두 아들을, 유치원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마침 라디오 방송국의 여자 PD님이 박경희 씨 이렇게 젊고 그런데 왜 집에서 아이만 키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즉석에서 그 방송 작가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방송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40살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 다시 내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송 작가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하면서 청소년이 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 청소년 소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청소년 소설을 썼어요. 통일 인문학 강좌 사전 등록자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늘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약간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로 등단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블로그 개설입니다. SNS에 내 이름으로 글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맨 처음엔 일기처럼 썼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얘기, 또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연예인들 얘기 등등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살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SNS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를 의식하지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독자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럼 독자가 생기면 내가 책임감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의 팔로워가 있는데 글을 그냥 써?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임 있는 글을 쓰게 되고 보여지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도 독자를 거느린 작가의식이 있는 글을 쓰게 됩니다. 어두운 과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얘긴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부담되지 않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한극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글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고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글 쓰는 데 있어서. 독자를 울리려면 작가가 먼저 울어서는 안 된다. 작가가 침착하게 독자로 하여금 울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를 그 아픈 얘기를 쓸수록 아주 덤덤한 심정으로 작가가 써야 된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너무 슬펐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독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픈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쓰는 우리나라의 유은실 작가라든가 이기호 작가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길 권해요. 정말 그 극한의 상황의 얘기도 이렇게 해학적이고 재밌게 쓰면서 거기에서 오는, 요즘 유은실 작가가 순례주택이라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요. 전 국민이 지금 읽고 있는데 보세요.
가난한 그 쪽방 동네의 이야기를 난서공보다 더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이야기일수록 그렇게 그 해학적으로 쓰는 거를 김유정 작가 그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해학적인 글쓰기를 공부하시고 또 나도 거기에서 어떻게 갈까를 아마 길찾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 작가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영광이고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편견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바라볼 때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라고 또 편견을 깰 수 있게 보실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편견이라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봤죠. 내가 이제 그 탈북 작가,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그랬더니 넌 작가로서 망했어. 너는 그 소설가로서 왜 탈북 문학을 택했냐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탈북 얘기를 쓰면 그들을 어쨌거나 지지하거나 도와주거나 동정하거나 뭐 이런 글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 또 사실은 맨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나의 이미지가 작가의 이미지가 그렇게 가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탈북 친구들 10년 동안 만나면서 저희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다르구나? 아니에요. 경험해보니. 태어난 곳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내가 전할 수 있는 나는 도구가 글쓰기였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다. 굉장히 감사하면서 저는 썼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작품 속의 인물들마다 그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이 좀 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화두가 되고 진실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을 문학에 녹여낼 때 저희가 사실을 그러니까 팩트나 사실을 기술하거나 은유, 비유, 구성을 뭐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소설가는 사실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설가는 진실을 쓰는 사람이지. 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허구를 동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을 알리는 건 기자입니다. 기자하고 작가가 그 측면에서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작품을 쓰겠는데 여기 팩트 몇 프로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거를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팩트를 더 많이 넣어서 진실을 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팩트를 덜 넣는 것이 오히려 허구를 더 넣음으로써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적는 기록자가 아닙니다. 소설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소설가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1회 통일 인문학 강좌 내 삶은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교감하면서 오늘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남북문화통합센터에서 열리는 이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이 자리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박경희 작가님 그리고 도명학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